자, 이제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건 좀 지워놓읍시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어떤 거를 좀 배울 거냐면은 시험을 잘 보는 비법 같은 거죠. 무슨 비법이냐고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잘 봐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3점을 올리고 2점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공부한다고 2점이 오르고 3점이 오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수가 오르기 위한 공부는 얼만큼 해야 얼만큼 오르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금 얍삽한 방법들은 좀 알아두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배우면은 하나를 배우면은 2점이 올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어. 하지만 공부는 정직하게 오르긴 하되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국어의 성적은 이렇게 오른다고? 내 얘기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오르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다가 안 올라다가 아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오르진 않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정직하게 올라요. 약간 그런 거예요. 메이플로 해도 되나? 메이플 이런 거 하면요, 나도 안 해봤지만 전직이란 게 있거든요. 알아요? 뭐 다른 게임들도 그런 뭐 있겠죠? 그런 시스템들. 어떤 레벨이 차야지 모습이 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특정 레벨이 되거나 특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만 뛸 뿐이지. 하지만 수준이 되면 갑자기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놓으면은 고생을 하고 안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늡니다. 자, 이거 꼭 지켜요. 첫 번째, 작가와 작품명을 확인한다. 자, 문학을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문학을 지금부터 풀기로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누구야? 그리고 뭐야?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출 작가,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작품까지 알아. 개꿀. 특히 연계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유리하죠. 그래서 먼저 뭘 보냐면 작가와 작품명. 근데 어떤 것도 좀 중요하냐면은, 선생님 근데 저는 아는 시인도 없고 아는 작가도 없고 아는 작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작품명을 읽는다라는 건 되게 커요. 작품명을 읽으면서 그 배경 정도는 상상할 수 있어요. 작품이 제목이 이런 건 없지만 그리운 고향이래요. 그러면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나 보다, 이 정도. 초가집인가? 이런 생각.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봐야 돼. 이거 괜히 제목만 그냥 드립다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보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로 가는 건데, 그 보기 뭔지 알죠? 문제 있어요. 문제 안에 보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기 분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라는 건요, 글을 읽는 기준을 세워주고요, 주제를 미리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보기를 반드시 먼저 봐야 되냐? 보기는 문제 풀 때 쓰이는 도구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데, 선생님이 계속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인간 강사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고민을 해요. 보기를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느냐? 근데 선생님은 보기를 왜 먼저 보라고 하냐면요, 보기를 먼저 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보기 중에 한 70%가 지문 독해에 싸비득이에요. 독해에 도움이 돼요. 나머지 30%, 그러니까 이거는 70% 이상이야, 내가 봤을 때.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랬을 때 얘를 읽었을 때 70% 확률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봐야겠죠. 됐어요? 30%는요, 너네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왜 이거를
보기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된다. 보기를 왜 못 알아 먼저 보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의견이 왜 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요. 왜 보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예요. 문학이니까 문학은 문학답게 읽어야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니네가 문학은 문학답게 읽을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강의를 안 듣고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공부를 맨 처음에 내가 국어 공부를 했을 때는 나는 보기를 먼저 안 봤어요. 작품을 작품답게 읽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품을 작품답게 읽고 보기를 읽으면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네 그렇게 낭만적으로 문제 풀 필요 없잖아. 차라리 보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편하냐.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작품을 재밌게 읽어. 그냥 보기 보면서 이런 해석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러면은 좀 얼마나 일을 2번 하게 돼. 너네가 이미 읽은 작품을 재해석해야 돼요. 얘를 보고. 근데 그러지 말고 얘를 먼저 읽고 얘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기 먼저 읽고 편하게 가자. 편하게. 네, 선생님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 가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 먼저 안 읽어도 돼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쌤이 얘기했죠. 보기는 70% 이상 내지 80% 확률로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있다. 얘네들은 빠르게 걸러줘라. 얘네 열심히 붙잡고 있다가 고생한다. 왜냐면 읽어도 도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읽어야 돼요. 이거 그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기를 딱 보고 이놈 새끼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캐치한다. 자, 2번째는 뭐냐? 보기 분석을 하고 지문을 독해하는 건데요. 여기서 쌤이 하나 알려줄게요. 키워드 추출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는 채준이가 설명할 겁니다. 키워드 추출 알잖아. 키워드 추출. 이거 뭐야? 보기를 읽고 중요한 단어만. 좋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기를 읽고 중요한 단어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보기가 한 길면 한 6줄씩 나와요. 이렇게 슉슉. 보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보기 이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보기를 읽고 지문을 가라 했죠. 근데 너네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요 더 멍청해져요. 알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기가 심지어 지문에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뒷장에 있어요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 돌아보려 그냥.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내용을 빼서 뽑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착착착 뽑아요. 이거 하는 법 알려줄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재구성할 거예요. 한 줄 내지 한 줄 반 정도? 근데 이렇게 글로써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표로 정리해도 돼요. 이렇게. 그거는 니네가 어떤 보기냐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했어. 그럼 뭐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니네 머릿속에 샥 넣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쓰는 거를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기 옆에다 쓰는 게 아니고 니네가 읽을 지문 위에다 쓰면 되잖아. 이렇게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만 지문 위에 딱 써놔. 지문을 걔를 바탕으로 읽어. 개꿀.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 과정을 키워드 추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준 이해 갔어 너도? 자, 그래서 그 보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는 거는 뭐냐면요, 보기의 내용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보기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하다못해서 지문 안에는 페이크도 있어요.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을 낚기 위한, 이거 뭐야? 헷갈리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보기 밑에 있는 1, 2, 3, 4, 5번 선지 중에는요, 오답이 4개거나, 그러니까 틀린 말이 4개거나 적어도 1개는 틀린 말이에요. 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4개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기는 거짓말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보기는 절대적인 진리니까 보기 바탕으로. 지문과 보기의 내용이 충돌하면요, 오히려 지문이 틀리다 생각하세요. 보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가 끝난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문이 나와요. 너무 반 정도.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 나, 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기가 나왔는데 가보기, 나보기라고 해봅시다. 제일 무식한 직. 보기 보라 했어. 보기를 읽어요. 그리고 보기 보라 했어. 읽어요. 쭉 읽어요. 이거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요. 읽어요. 풀어요. 왜냐면은 문제 구성이 이 두 문제만 있지는 않겠죠? 가나를 묶은 지문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다를 묶을 거예요. 됐어요? 가 읽어요. 읽어요. 풀어요. 끝. 나 읽어. 왜냐면은 가를 읽고 문제 푸는 이 과정에서 너네는 가의 마스터가 돼 있을 거야. 읽어요. 읽어요. 풀어요. 나까지 마스터 됐어요. 남은 거 보니까 가나 있어요. 오케이. 지금 풀 수 있죠? 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다. 다 안 읽었어. 읽고 풀어요. 이 과정으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거를 고민에 빠져요. 이거를 딱 펴놓고 뭐 하냐면 자,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좋아. 이걸 딱 보자마자 오케이. 가나 보기 있으니까 일단 가 있으니까 가 먼저 읽자. 그리고 이거 읽자. 그럼 딸려있는 문제 있네? 이 속도로 가면은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돌아가는데 이걸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머리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어떤 문제, 가끔 이상한 애들이라 하면 좀 그런데 좀 못 따라오는 애들은 뭐 하냐면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딱 가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읽어야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되겠지? 근데 어떡하지?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겠지? 이 고민만 한 1분 해요. 한 다음에 오케이 시작해볼까? 돌아버려요. 그 1분을 아끼자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1분을 또 쓰고 있어. 이 전략 세우느라고. 알겠지? 가끔 그런 경우 생긴다.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려요. 저 이거 바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바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만 기억해. 보기 먼저 쫙 해. 그 다음 쫙 해. 이래도 상관은 없어. 아주 큰일 나진 않아. 근데 자기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어떤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보기를 안 읽고 지문을 읽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거 잊지 마라. 하지만 쌤이 알려준 방금 독해가 끝난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아니면은 가보기 읽고 바로 가 지문 읽고 이런 거는 까먹어도 아주 큰일까지는 안 나요. 대신 본인이 좀 귀찮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보기 분석법. 자기 책으로 보세요. 잘 안 보이면. 자, 그래 여기서 이용 가능한 보기, 우리가 쓸 수 있는 보기랑 이용 가능하지 않은 쓸 수 없는 보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눠가지고 이해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용 가능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기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자, 도산 12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래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바꿔줄게. 이걸로 하면 되나? 좋아요. 자, 도산 11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 얘네 두 개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그리고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하며, 자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이런 거는 사실 내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쓸모가 굉장히 있다 없다? 있는 지문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 추출까지 좀 배워볼게. 키워드 추출까지 배워보자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도산 12곡이라는 친구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게 작품이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지수정가가 있네. 오케이. 이렇게 발견해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딱 보니까 강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도산 12곡에서의 이 강호, 이 개념은요, 오케이. 자연이치, 인간 지향, 얘네 두 개가 일치됐네. 그런 이상적 공간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연의 이치, 인간 지향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강호고요. 지수정가는요, 강호는요 똑같아요. 여기도 강호예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하겠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도산 지수. 그 다음 다시 어떻게 가? 또 도산 지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야 편해요? 우리는 도산 따로 지수 따로 읽을 거죠. 도산끼리 묶고 지수끼리 묶어야 편하잖아. 그럼 봐. 도산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할 거예요. 합일. 근데 뭐야? 아하. 이 합쳐지는 거. 이것도 합일 아니야? 그러면은 뭐 위에 했던 말 똑같은 거야. 이해 가요? 이해 안 갔죠? 이해 갔어요? 둘 다? 지수정관은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 근데 이거 당연한 거야. 왜? 지금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가치 확인이나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같은 말인 거죠. 밑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네요. 그래서 옆에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호. 강호라는 공간. 둘 다 강호라는 공간이에요. 도에서는 자연 그리고 인간의 합일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의 뭐 합일.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자연의 가치를 자연 가치 발견. 뭐 이 정도만 써줘도 얘네만 갖고 가도 큰 문제 안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강호에 대해서 이 친구를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아주 큰 문제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추출해가지고 정리를 쫙 해주면 된다. 문제 없죠? 이렇게만 해줘도 큰 문제가 안 생길 텐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용 불가한 보기도 있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런 보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안다고 해가지고 지문을 좀 더 이입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면은 한 첫 줄 보고 에이 아니다 싶으면은 읽지 마세요. 시간 날리니까. 알겠죠? 이런 지문들은 사실 쓸모가 없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우리가 한 번 더 저걸 해볼 거예요. 키워드 추출로 보기 분석을 해볼 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대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시는 결국에는 뭐다? 생명현상으로 가겠네요. 근데 얘는 뭐가 있대요? 오케이. 풍요로움. 이 친구를 감각적으로 이제 보여줘요. 또는요, 생명 파괴를 극복해요. 오케이. 그러면 생명현상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두 개로 나뉘죠? 이 생명현상이라는 친구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풍요로움. 풍요를 형상화하거나 아니면은 파괴 극복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하거나니까 얘들아 이런 거 잘 집중해. 하고가 아니죠. 이런 거에 잘 집중해야 돼. 그랬을 때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 그리고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해. 오케이. 그러면 풍요와 자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뭐다? 이게 가네. 됐어? 그게 가고요. 자족하고 만물의 성장 이런 거 있고 다 같은 얘기니까. 나는요. 인간의 욕망, 인간 욕망 때문에 상처받아 그리고 고통받아. 파괴죠 얘들아. 근데도 강인한 생명력, 극복이죠. 됐어요? 그 공간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파괴 극복이 나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파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주면 좋겠죠. 인간 욕망. 그리고 여기서의 극복은 생명력인데 생명현상이니까 냅두자. 됐죠? 자, 이러한 두 양상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첫 줄 있죠? 첫 줄에서 생명현상에는 두 가지 주제. 그 두 가지 디테일하게 가고 다시 묶어. 이러한 두잖아. 다시 묶였죠? 이러한 두 양상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이점은 뭐야? 표면이 달라. 겉모습이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야? 어우러짐. 생명체의 어우러짐.
생, 어우러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예시로 든 이 보기 지문은요, 너네가 보게 될 보기 중에서 굉장히 긴 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키워드 추출도 길겠죠? 근데 길면은 낙담할 필요 없어, 얘들아. 길다라는 거는 지문을 읽을 때 개꿀이라는 거야. 설명을 많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짧으면은 더 좀 답답해요. 지문 헷갈리고. 됐어요? 지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거 잘 써먹으세요. 이거 잘 못 쓰면은 남들보다 좀 불리하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작가와 시대 이해. 이거는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싫은 게 아니고 외워라. 그리고 이거는 이 교재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는 거야. 얘네가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배울 거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려준 거고요. 표기법은 지금 알려줄 거고요. 표기법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국어에서 권장하는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 표기법은 문학에만 일단 적용하는 걸로 하고요. 비문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바탕으로 비문학도 푸세요. 자, 인물은 뭐다? 네모다. 근데 여기서 표지라는 거는요, 쌤은 어떤 순간에서 활용하냐면은 그 작품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을 썼어. 근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B의 필통을 가져감으로써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그게 자기 필통인 줄 알았는데 B가 똑같은 필통을 산 거였어.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고 끝나. 이런 소설을 썼다고 해봐. 그럼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필통이죠. 그게 표지예요.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어 또는 하나의 단어, 그럴 경우에는 인물을 나타내는 네모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네모를 써줘도 된다. 문제없죠. 그런 경우 네모를 써주고, 핵심 단어, 중요 단어, 그러니까 네모에 미치지 못하는 단어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소설을 쫙 읽다가 중간에 알아요. 필통이 중요했네. 다 튀우고 있어, 동그라미 한 거. 절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느 세월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체크를 하라는 거지, 표기법 하다가 아차 표기 잘못했다고 냈다 지우고 이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가요. 그래서 이 표지의 네모를 꼭 칠 필요는 없다, 사실. 하지만 이런 건 안 된다. 인물에 냅다 동그라미 치고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니까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 해라 라는 얘기예요. 핵심 단어,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해 갔죠? 배경, 역접, 접속사, 인문, 강문, 회상, 전후.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배경은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랑 뭐 있어? 시간적 배경 있죠? 그래서 집, 이건 무슨 배경? 공간적 배경. 어제, 시간적 배경. 왜냐면요, 시간이랑 공간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그 소설 같은 경우, 시도 마찬가지고, 읽다가 정신 못 차리면은 시간이랑 공간이 변한 걸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가 너네가 멍 때려요, 그 내용에서. 근데 또 길을 걷고 있어. 이어지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날이야, 사실. 지문상에는. 다음 날이라고 쓰인 그 단어를 건너뛰었어. 그러면은 문제 풀 때 같은 날의 사건과 다른 날의 사건을 구별을 못해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인데 미묘하게 변하는 게 너무 많아. 잠시 후라든가 아니면은 10분 뒤 아니면은 뭐 공간 갑자기 바뀌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실내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하는 순간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모든 배경에는 세모를 체크해줘라. 그리고 역접,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신경 쓸 거 없고 접속사는 다 하지 마세요. 역접만 신경 쓰세요. 역접은 뭐냐면요, 앞뒤가 뒤바뀌는 거. 영어로 치면 but, however. 근데 이것도 다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그러나 하지만 엄청 많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그 역접 단어 뒤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 소설 전체적으로 흐름이 가다가 갑자기 환기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포인트. 그럴 때 쓰인 역접에는 왜 세모로 하는 거냐면은 사건이 진행이 되나 보다 라고 너네들이 체크 포인트 만들라는 거예요. 와드박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추천하는 거는 인문강몽, 회상존. 인문강몽이라는 거는 잠에 들었다 잠에 깼다예요. 왜냐면은 인문강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문강몽의 사이 있죠. 그러면 꿈이죠. 이 꿈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꿈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꿈을 드는 걸, 꿈에 들어간 걸 찾았는데 나오는 걸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반대인 경우.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요. 주인공이, 고전소설에서 많아요. 주인공이 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어서 막 갈대숲을 막 헤쳐요. 갈대숲을 헤치다가 갈대숲을 쫙 여니까 신선들이 막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와서 나한테 이걸 꼭 챙겨가라고 호리병에 있는 약주를 줘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 꿈이었대요. 그럼 언제 꿈 꾼 거예요? 언제부터 꿈이야? 몰라요, 나도. 하지만 의심되는 포인트에다가 체크 포인트를 해줘야 돼요. 길을 헤매는 것까지는 보통 진짜일 가능성이 크고요. 갈대숲을 헤치고 딱 나가는 순간, 걔네들을 발견한 순간부터 환상성이 생기죠. 그럼 그쯤이겠거니 하고 체크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꿈을 꾼 사람은 있는데, 꿈을 꾼 사람은 있는데, 아니 다시, 꿈을 깬 적은 있는데 꿈에 든 적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응?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꿈이고 언제가 꿈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뒤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회상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걷다가 동전을 발견합니다. 그 동전을 보고서 생각에 잠겨요. 생각에 잠기고 나서 생각에 잠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회상인지가 나와야 돼요. 왜? 회상이라는 거는 결국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왜? 회상이라는 건 현재야? 회상이 뭔데? 돌이켜 생각하다. 시점이 언제야? 회상 속의 이야기는 과거다. 얘도 결국에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모 잘 해주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배경이라는 건요,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는요, 간접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직접적이죠. 집, 공간적 배경, 문제 없죠. 화장실, 공간적 배경. 겨울, 뭐예요? 시간적 배경. 11시, 시간적 배경. 근데 이제 이렇게 가볼까요? 눈이 온다. 이건 뭐죠? 세모를 할까요, 말까요? 한다, 손, 안 한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안 한다? 안 한다? 모르겠어, 너? 이거 너는 혼나야 돼. 이거 내가 그때 너 이거 중학교 버전 할 때도 똑같은 예시 들었는데. 아이고, 안 해요. 하죠. 하셔야 됩니다. 왜요? 너네 이거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방금? 이거를 직접적으로 최전 뭐라 그랬어? 네? 뭐라 그랬어? 겨울.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돼요? 눈이 오는 계절이다. 선생님, 눈이 오는 계절은 겨울이잖아요. 얘들아, 3월에 눈 오면 겨울이야? 2월은요? 2월까지는 돼요? 2월까지는 겨울? 3월은요? 3월부터는 안 돼요? 4월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학은 문학답게 읽어야 되지, 무슨 수학 마냥 오케이 눈 오면 겨울 딱딱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눈이 오는 계절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 눈이 그치면은 따뜻한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눈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 눈이 오는 계절이 거기서 상징하는 거는 따뜻한 계절과 반대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추운 계절이고 심리적인 걸 드러낸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배경이 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어들도 놓치면 안 되고 세모 체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이거 밑줄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중심 내용 이거 밑줄이고요. 나중에 이어타기라는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이어타기라는 건 뭐냐면은, 소설이나 수필은요, 작품이 겁나 길어요. 작품이 겁나 길다 보니까 그 작품을 재밌게 한 줄 한 줄을 종일 읽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문장만 빠르게 착착착착착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읽어줘야 돼요. 단 점프해서 읽은 문장들만 연결했을 때 그 스토리라인이 다 완성이 될 정도로 핵심적인 걸 잘 찾아야 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어타기야. 중요한 것만 이어탄다고 해서 됐죠?
그 기술을 쓸 때 이 중심 내용 밑줄을 잘 써줘야 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밑줄 자기가 볼 땐 다 중요해 보인다. 다 밑줄 겁내 긋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중요하대. 이렇게 그거나. 이건 밑줄이 아니야. 밑줄은요, 자, 한 문장이면 안 돼요. 그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거를 짝짝짝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짝짝짝도 구나 절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두 문장 이상이 연결된 경우는 이렇게 밑줄 긋는 거지. 한 문장이면, 한 단어면 어떻게 하면 돼?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짝짝짝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거 미쳐버리겠대. 너무 하고 싶대. 그런 애들 위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체크해. 그냥 이거 밑줄 긋지 말고 그냥. 오케이? 근데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건데 하는 애들 때문에 이거 꼴보기 싫어서 만든 거니까 이거 그냥 강의제 이거 알죠? 계속 하거나 그냥 이거 너무 열받아. 알겠지? 하지 마. 응? 그리고요, 내가 알려주는 건데 밑줄은요 이렇게 긋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고 중요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요. 첫 줄 읽어요. 어쩌고 그러면 오케이 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눈이랑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눈이랑 같이 딱 그으면서 읽는 게 아니야. 읽고 중요한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읽고 나서 중요한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이 책을 읽어. 근데 명언집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요. 모든 줄이 다 너희들의 마음에 와닿니? 다 그거? 아니죠. 읽다가 쭉 읽다가 이 말 진짜 나한테 와닿는다 해서 밑줄 긋죠. 그거랑 똑같아요. 나한테 와닿고 시험에 나올 것 같고 헷갈리고 이게 중요해 보이고 하는 거 읽다가 이거 중요한데? 착착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얘들아? 절대 안 돼. 그리고 나서 이거 쫙 하다 보니까,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 줄이 한 줄 또는 한 두세 단어가 연결된 그 문장 정도가 구나 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단어는 또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네모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물결줄만 한번 해주세요. 근데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물결줄도 굉장히 해프겠어요. 선생님 중요한데요? 막 겁내 그거. 이게 중요한데요? 물결줄이 겁내 많아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너가 이거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에만 별표 쳐놔. 이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냥 깔끔하게 해, 제발. 함부로 쓰지 마. 됐어요? 물결줄 없고 네모 없어도 문제 풀려요. 근데 물결줄 많고 네모 많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좀 더럽게 풀릴걸요? 지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중요하다고 해서 읽어서. 자, 그리고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다못해 1, 2, 3, 4, 5번 선지에도 마찬가지고요.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면 머리 안 들어와요. 이거 봐, 수업 길어지니까 쟤 지금 머리 안 들어오잖아. 그래 안 그래? 집중하고 있어? 뭐든지 간에 길어지면요 머리 안 들어와요. 이거 한번 해볼까? 명칭이 바뀐 동일 인물의 경우, 이것도 집중해요. 명칭이 바뀐 동일 인물의 경우 본명을 작게 표기, 인물의 심리, 성격을 나타내는 밑줄과 연결. 이거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펜을 들어서 명칭이 바뀐 동일 인물의 경우, 오케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대. 너희들의 말로 다시 표현해.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바뀌었어. 그럼 본명을 작게 표기. 예를 들어서 뭐 정채준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인물이 있는데 뒤에서는 정학생이라고 계속 불려요. 정학생 이렇게 불려요. 그랬을 때 이 이름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 근데 네모를 여기다 해놨어. 그럼 얘가 얘인지 헷갈리니까 연결해두고 나중에 가서 정 헷갈리면은 채준 이렇게 써두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오케이. 그리고 인물의 심리 및 성격을,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인가? 이런 말이, 이렇게 분할해서 읽어라. 근데 꼭 그런 애들 있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무대뽀로 읽어. 근데 그렇게 무대뽀로 읽는다고 머리 안 남아요. 끊어서 다른 말로 치환해서 너네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머릿속에 저장해라.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말들 자체가요, 얘들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요. 어려운 단어라는 게 실제로 막 너네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안 쓰는, 너네 대화할 때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한자 말도 많이 쓰이고. 뭔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형용하다라든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보편적이다, 자의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갑자기 쓰여. 그럼 너네들이 그거의 뜻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하다못해 선생님 저 그런 단어들 아는데요? 근데 알면 뭐해? 그게 머릿속에 안 남아. 단어의 뜻을 알아도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뭘 시키는 거냐면 끊으라는 거야. 끊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있어. 보편적이다. 그러면은 아 보편적이래. 뭘 보편적이래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놓고. 하지만 보편적이라는 거 알죠? 여기저기 쓰인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저기 쓰인대. 이렇게 넣으라는 거야. 너 어떻게 이해갔어? 보편적이래. 선생님 그러면 보편적인 게 뭐야? 여기저기 쓰이는 거야. 여기까지는 돼. 근데 보편적이다라는 말인 자체로 머리에 넣어. 안 남는다고 머리에. 그럼 바꾸라고. 아, 여기저기 쓰인다. 오케이 개꿀이잖아. 너네들은 왜 평소에 쉬운 단어를 쓰면서 문제를 풀 땐 어려운 단어로 풀려고 그러는 거야. 쉽게 가자고. 오케이? 이렇게까지가 표기법이다. 표기법은 복습을 많이 해야지 정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뭐죠? 표기법 예시 이따가 볼 시간 줄 거고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속어와 세모 사용법 손목 걸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번호 보기를 고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열심히 다 읽었어, 얘들아. 지문 겁나 열심히 잘 읽었어. 지문을 열심히 읽은 상태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죠?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1, 2, 3, 4, 5번 보기를 만났어. 그럼 어떤 짓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1, 2, 3. 자, 이 친구를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를 해결해 볼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뭘로 해볼까? 좋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어떻게 나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죠. 근데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중에 맞는 말은 몇 개예요? 한 개죠. 이 중에 맞는 말은 한 개고 네 개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이 문장, 얘들아 이거 말고 상관없어.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표기해? X죠. 근데 얘를 감안해보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얘가 답이야 아니야? 그래도 X죠. 이건 문제가 없어. 얘도 X였어. 얘가 동그라미였어. 그러면은 이 문장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문제의 답이야 아니야? 답이야.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문제의 답이니까 동그라미 해서 여기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번에 이 케이스를 보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X가 하나죠. 동그라미가 4개고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이게 문제가 생겨. 답답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문장은 맞을까 틀릴까? 아니 잘 생각해봐. 동그라미를 쳐놨어. 얘가 답이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근데 애들이 고민에 빠져. 선생님 근데 답이 아니니까 X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얘는 나중에 참고하고 이 문장들이 맞는지 틀린지만 감안해. 너네 스스로 너네를 꼬지 마. 얘네들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옳고 그른지만 판단해. 그래서 얘는 보지 말고, 물론 보긴 봐야 되는데 얘네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림을 보면은 뭐 세모도 써볼게.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뭐 나중에 보면은 뭐 이런 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만 이상한 놈이 답이겠죠.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답이 아니라서 X를 표시, 답이라서 O를 표시 이런 거는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쌤이 알려줄 거는 이 세모를 언제 쓸 건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세모는요, 자,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100%까지는 아니고 한 90% 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O나 X를 확실히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90% 틀렸거나 90% 맞아. 그러면은 동그라미 X를 하세요. 근데 이 90%라는 거는 그 문장의 90% 정도만 맞아가 아니고요. 다 읽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90% 확률로 맞출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OX를 확실히 해도 돼요. 세모를 안 하고. 근데 세모는 뭐냐면요. 진짜 한 11%라도 의심스러우면. 그러니까, 아, 조금 애매한데 싶으면은 무조건 세모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세모인 상태여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래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근데 어떤 걸 하면 안 되냐면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해서 너네들이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 O, 세모, 세모, O, O야. 됐어? O, 세모, 세모, O, O야. 근데 이 둘 중에 답이 있겠지, 그럼? 근데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둘 중에 뭐가 더 답인지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더 답인 것 같아. 둘 다 세모로 써 있어야 돼. 그럼 얘 지우고 X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상태로 체크하세요, 답을. 왜? 이 친구는 별표 치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 그럼 뭐해? 얘네만 봐. 생각이 바뀌는지. 얘네만 보고 아무리 봐도 얘가 더 답이야. 그럼 그 상태로 내. 그러고 나면은 너네가 나중에 이 시험을 보고 수능이야 뭐 시험지를 제출하지만 너네가 쌤하고 같이 시험을 보거나 실제 모의고사를 봐오거나 그러면은 이 상태로 시험지를 들고 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랬을 때 답이 2번이면은 스스로 반성하면 되고 답이 1, 4, 5면은 크게 반성해야 되죠. 왜냐면은 어떤 이상한 확신을 갖고 얘네를 동그라미를 쳐놨냐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거를 너네들이 복습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냅둬야 돼요. 왜? 너네가 이거 함부로 지우고 X 체크해봐. 그럼 욕 더 먹어. 무슨 확신으로 X로 바꿨냐고. 이해 갔어요? 너네들을 스스로 계속 의심하세요. 확신하지 않았으면 그냥 세모로 냅두세요.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쌤이 설명해 줄 거는 뭐냐면요. 이 손목 걸기라는 겁니다. 손목 걸기는 뭐냐면요. 100% 확신할 때예요. 100%. 90을 넘어서 100%. 근데 이거는 어떤 순간에 보통 쓰냐면 화작 같은 거일 때. 화작 같은 거일 때. 시간이 모자라고 시간을 아끼고 싶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뒤에서 내가 손도 못 대는 것 좀 도전해보고 싶어. 그럴 때 하는 건데 풀다가 아씨 1번이 너무 답인 것 같아. 근데 90% 확률이야. 그러면은 다 읽어야지. 근데 이거 1번이 답이 아닐 수가 없어. 이거 만약에 틀리면 내가 제 손목까지 걸 수 있어. 누가 내 손모가지를 가져가도 좋아. 나 이거 망하면은 수능 한 번 더 봐도 좋아. 이거 틀리면은.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체크해도 돼요. 근데 이거 틀리면은 진짜 감당 안 돼요.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은 너네 성적이 감당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죄책감이 어마어마할걸요? 이것 때문에 대학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 한 문제 때문에.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포기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러간 거예요. 이 쉬운 문제를 포기하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손목 걸기라는 거는 선생님 이건 진짜 확실해요. 척척. 그래서 내가 너네 그거 펴봐. 시험지를 폈는데 내가 너네 걸 펴본다고. 너네 시험지를 딱 폈는데 이런 새끼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해놓고 그냥 없어. 그럼 손목을 걸었다는 거거든? 근데 틀렸어. 그러면은 이제 감당을 본인이 해야죠. 이해 갔어요? 뭐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해요. 근데 뭐라 안 해요. 나중에 가면은 지네 머릿속에 이게 정립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꼭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껏 해요. 그리고 뭐 시험장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가면은 몇 개 빼먹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을 때 뭐라 안 하는데 처음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뺀질뺀질 거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그때부터는 감당 안 돼요. 됐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